6개월간 유예됐던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양도세 최고 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인상되며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대폭 확대됩니다. 소비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여행과 유통, 면세점 등 소비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종전 대형 기술주 중심의 언택트주에서 컨택트주로 주도주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1년짜리 소액 단기보험, 이른바 미니보험 도입과 맞물려 관련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은 높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저효과에 더해 경기 여건이 호전되면서 올해 17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권내 하반기 추경 논의 움직임과 맞물려 대규모 추가 세수가 추가 추경의 재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침체됐던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 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생산이 주춤하고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역시 위협적인 상황이어서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2.3% 늘어난 120.5.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의복을 포함한 준내구재 판매가 4.3%, 화장품과 같은 비내구재 판매가 2.4%,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도 0.7%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비스업 생산은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2001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하지만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먼저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생산이 지난달 10.9% 줄면서 전체 산업 생산은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분석했지만 전문가들은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이 복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당장 다음 달 4일 마무리되는 미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사 결과가 국내 기업과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등 자동차 부품 이런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면 그것도 우리 경기에 좀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커지는 물가 상승 압력과 막대한 가계부채, 하반기 금리 상승 가능성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이 빚이 있기 때문에 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또 가계부채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향후에 이제 추후에 금융 불안 가능성도 사실은 약간은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우리 경제에 미약한 회복 신호가 켜졌지만 정상 궤도에 올라서기엔 여전히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백신 임상 시험은 보통 수만 명의 시험 대상자를 필요로 하죠. 국내 환경에서는 이런 시험 대상자 모집이 쉽지 않다 보니 국산 코로나 백신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판매된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백신 개발 업체들의 임상 시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국내 백신 개발 업체들은 임상 시험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다고 문제제기해왔습니다. 임상 3상에선 백신을 맞지 않은 수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는 진짜약 투입군과 가짜약을 맞는 위약군 임상 자료를 구해 대조해야 하는데 국내 확진자 규모와 본격적인 예방접종 일정으로 데이터를 얻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넥신과 유바이오로직스 등이 만드는 국내 백신이 대규모 임상이 가능한 해외에서 먼저 상용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백신 개발 업체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임상 3상 규제를 완화합니다. 위약 대조군과 감염 효과를 비교하는 기존의 임상시험 설계뿐 아니라 이미 허가된 백신 접종군과 중화항체가와 같은 면역 반응 지표 등을 비교하는 백신 대조군 모집 없이 이미 허가되거나 개발 중인 백신 데이터와 비교해서 국산 백신의 효과를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임상 3상 규모가 수만 명에서 수천 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거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국내 비교 임상 자료를 해외에서도 인정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게 국내 비교 임상의 과학적 근거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용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핵심으로 꼽혔던 종합부동산세가 내일부터 대폭 상향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 대상은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을 하고 실제 고지서가 날아가는 건 재산세는 7월, 종부세는 11월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 다주택자 종부세를 크게 올렸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결정되는 6월 이전에 급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국회에서 세금 완화 카드가 거론되고 이 재건축발 집값 상승 기류도 다시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납세 대상자들도 일단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미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으로 세부담을 피해간 다주택자가 많고 무엇보다 모든 세입자가 2년씩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서 매수자는 집을 사려면 전세를 끼고 사야 하는 제약이 걸리다 보니 결국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입니다. 허 앵커, 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 중에 내일부터 효력이 시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안타깝게도 얼어붙은 주택 매매 시장이 더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일부터 집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더 오르기 때문인데 다주택자 최고 세율 기존 65%에서 보시다시피 75%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짧게 보유하셨다가 파시는 분들도 차익을 많이 못 가져가시게 되는데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팔게 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까지 높아지게 되고요. 2년 미만 보유했다 팔게 되시면 60%의 양도세를 각각 내야 하게 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팔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려는 다주택자가 많아지겠죠. 다만 1주택자이시고 한 집에 오래 거주하셨다면 양도세를 보시다시피 상당 부분 공제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도 내일부터 시행이 되죠.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 새로 전월세 계약이 체결이 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같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가는 6천만 원, 월세는 30만 원이 넘어가는 계약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 신고를 하기 전에 자동으로 확정 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거나 그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런 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살펴보겠는데 일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속여서 신고를 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또 이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과태료는 바로 부과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내년 5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다음 달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과 제도를 알아봤는데 국회가 현재 일부 규제 완화를 고민하고 있죠. 어떤 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일단 확정된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재산세 감면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 10%포인트 완화입니다. 이 재산세를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대상을 기존 공시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범위를 넓혔는데 44만 호의 주택이 평균 18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전망입니다. 종부세는 현재 정부와 여당 사이에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은퇴한 노년층에게는 종부세 납부를 이 주택 처분 시점까지 미뤄주는 안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상위 2%의 주택에만으로 종부세 대상을 한정하는 안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위 2%에 해당하는 지역은 공시가로 11억 5천만 원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국회는 안을 확정해서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주택 매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그리고 임대주택 폐지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얼어붙은 주택 시장 하반기에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건 왜일까요?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트럭이나 버스처럼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즉 상용차 판매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친환경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차를 출시해서 소비자 잡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34톤짜리 대형 화물차지만 시동이 걸린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현대차는 전 세계 친환경 기조에 맞춘 수소 전기 트럭 엑시언트를 선보였습니다. 수소 연료를 활용하다 보니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이런 강점을 내세운 엑시언트 수소 트럭은 올해 말까지 140대가 스위스 수출길에 오릅니다. 내년 국내 출시보다 앞선 쾌거입니다.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경우 수소 생산 기업,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기업, 또한 수소 트럭으로 진행하고자 적극적인 니즈가 있는 고객사들까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에코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디젤 트럭에 대한 도로세나 어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충전소 구축 비용 분담 같은 다양한 정책적인 기반이 먼저 있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외 상용차 업체는 저마다 신차를 출시하며 소비자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 상용차 점유율 1위를 달리는 볼보 트럭은 최근 8년 만에 FH16과 FH 등 4가지 대형 트럭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차종은 모두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 스텝 D 기준에 맞게 설계돼 탄소 배출량을 기존 모델보다 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로6 스텝 D 기준을 충족한 독일 대표 상용차 브랜드인 만트럭도 20년 만에 TG 시리즈를 국내 시장에 발빠르게 출시하며 고객몰이에 나섰습니다. 고객분들의 어떤 반응, 평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확하시고 굉장히 또 빠르십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에 적용을 할 때 한국 시장에서 우리 고객분들을 만족을 시키고 좋은 피드백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곧 세계 시장의 고객분들을 만족하는 하나의 어떤 척도라고 간주를 하시거든요. 특히 국내 시장은 수출 지향 제조업 국가인데다 내수 경기가 회복되면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차와 볼보 트럭과 같은 상용차 업체가 판매한 차량 대수는 모두 11,9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속도를 높이는 글로벌 추세에 디젤 엔진을 장착한 상용차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국내외 상용차 브랜드들은 저마다의 친환경 기술을 접목해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꼬리표를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요즘 대면 생활을 조만간 되찾을 거라는 기대감이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접종률이 벌써 10%를 넘어섰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컨택트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문 기자, 네. 요즘 이 컨택트주 강세를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언론사에서 보복 소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보복 소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인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보복 소비로 콘택트 기업에 대한 소비가 늘면서 이 기업들의 이익은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더 크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언택트가 아닌 콘택트 기업에 대한 관심이 작년 말부터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우리 국민 3,6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치고 4분기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최근에 오는 7월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부터 이제 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다른 섹터의 종목보다는 이 콘택트주가 조금 높은 주가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콘택트주 하면은 우리가 대면이 필요한 그런 업종들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증권가에서 좀 말하는 콘택트주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 항공업과 또 엔터 미디어업 그리고 백화점 면세점업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미용업이나 의류업도 이 콘택트주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 3가지 섹터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행 항공업의 경우에는 모드투어, 하나투어, 또 대한항공, 진에어 등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오늘 이 기업들 역시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투어와 모드투어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증권가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또 집단 면역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 심리 회복에 따른 여행 항공 종목 주가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증권사들은 이들 기업의 목표 주가를 최근 줄줄이 상향 조정했는데요.
모두 투어의 경우는 현재 주가보다 30% 이상 높은 38,000원 정도의 최대로 이게 제시가 됐고요. 하나투어는 20% 이상 높은 10만 원까지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는 분석인데,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실적이라든지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오른 경우라면 좀 기대감이 선반영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아무튼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그런 건 자명한 사실이니까 기대 이상의 실적이 앞으로 나타나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항공 여행주 말고 혹시 다른 섹터는 어땠습니까? 앞서 설명한 좀 엔터 미디어업과 또 백화점 면세점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오름세를 이어가기는 했습니다. 엔터 미디어 섹터의 경우는 최근 3개월 동안 주가 상승률이 38% 정도에 달했고요.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이 엔터 미디어업 가운데서도 좀 엔터테인먼트 업종입니다. 온라인 팬덤 플랫폼은 물론 또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 주요 매출원이었던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기대감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4대 기획사인 SM, 또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의 3개월간 평균 주가 상승률은 17%에 달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백화점과 면세점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백화점 관련 섹터는 5%가량 상승을 했고요. 면세점 섹터도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증권가는 백화점과 면세점 기업의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현재 높은 상황은 아니다. 좀 낮은 걸로도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또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노마스크로의 일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고객들이 내점 방문을 활발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좀 이런 실적 개선은 좀 당연한 결과다라는 기대감까지 지금 반영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분기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어서 정상화는 물론이고 이미 상승세에 올라탔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좀 백화점과 면세점업을 모두 두루 영위하고 있는 신세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려서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주가가 32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 아직 2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또 종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오민지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죠.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포스트 코로나로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자 콘택트 업종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최근 신작 개봉 등으로 영화관은 다시 붐비기 시작했고 오프라인 매장 방문 손님 역시 이전보다 늘고 있습니다. 아이맥스의 경우에서는 좋은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좌석 판매율이 월등히 높거든요. 이러한 좋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매장으로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매장 청결 부분도 조금 더 평소보다 신경 써서 더 많이 때문에 올해는 작년 대비로는 고객 방문 수도 확실히 증가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표 오프라인 업종의 실제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에도 콘택트주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대표 콘택트 업종인 엔터와 백화점, 영화 모두 시장보다 초과 상승했습니다. 증권가는 콘택트 업종 사이에도 선호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인의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콘택트 업종별 선호도가 엔터, 여행, 콘텐츠, 카지노, 극장 순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엔터와 콘텐츠 업종은 기존 모멘텀의 진행 예상 강도에서 긍정적으로 전망되며 상위 업종으로 자리했습니다. 엔터 업종은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매출 성장과 팬덤 강화가, 콘텐츠 업종은 OTT 등 국내외 플랫폼 경쟁 극대화로 오리지널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입니다. 여행 업종은 코로나로 미뤄졌거나 잠재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긍정적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카지노 업종은 콘택트 업종 중 주가가 가장 적게 올랐다는 점에서, 극장 업종은 거리두기 완화와 신작 영화 등으로 빠른 V자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는 콘택트 업종의 회복세가 주가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익 전망치 변화가 얼만큼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 주가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알고 있어요. 우리 증시에 불어오고 있는 콘택트주 훈풍.
업종별로 주가 상승의 선호도가 다른 만큼 투자 목표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확실히 콘택트주로 이 매수 추세가 옮겨가고 있는데 여러 콘택트주 가운데서 어떤 쪽을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방금 리포트에서 살펴봤듯이 카지노주가 조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른 콘택트주의 섹터들보다는 아직까지 주가 상승폭이 좀 적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비대면 소비도 가능한 이 미디어 관련주는 먼저 올랐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회복이 좀 가장 느릴 것으로 보이는 카지노가 오히려 지금 매수 시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이달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랜드의 주가는 28,000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조금 저평가돼 있다면서 최대 36,000원, 평균 34,000원까지 제시가 돼 있고요. 증권사들은 파라다이스 또한 2만 원의 현 주가보다는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았다면서 목표 주가를 소폭 상향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시노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승인되면 중국인 카지노 이용객이 크게 늘기 때문에 중요한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실적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카지노 관련주 쪽이 아직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급격하게 쏠릴 만한 종목들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언택트라는 단어가 좀 일상적인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언택트와 콘택트 성향을 모두 가지는 업종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온라인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쓱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죠. 쓱뿐만 아니라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이나 스타벅스 코리아처럼 오프라인 이런 매장에도 원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좀 종식이 된다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마트를 좋게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증권사에서는 이 이마트가 상품, 물류, 이커머스의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고 지난해 부진했던 이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큰 폭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8만 원까지 제시가 된 상태고요. 현재 주가가 약 16만 원인 걸 좀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20% 이상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렇게 언택트와 콘택트의 강점을 모두 지닌 기업으로 CJ E&M이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8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최근 다시 상승폭을 키우면서 16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CJ E&M은 유튜브, TV, 또 OTT 등 이런 온라인 플랫폼도 강세긴 하지만 본래는 영화나 공연 사업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공연 사업이 사실 좀 포함되어 있는 음악 부분의 매출은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매출은 1,803억 원, 영업이익은 65억 원을 기록했는데 오프라인 콘서트가 중단된 탓에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46.2%가량 줄어들었고요. 또 영화 부분의 매출액은 1,416억, 또 영업 손실은 135억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보다 매출은 59.5% 줄었고 영업 수지는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영화관과 오프라인 콘서트에 많은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목표 주가 또한 상향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소 18만 원에서 최고 22만 원까지 제시가 돼 있고요. 평균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는 이 또한 아직 20% 이상의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콘택트주에 대한 소식들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반려동물 보험과 레저, 날씨 보험처럼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 단기 보험, 이른바 미니 보험 시장 진출을 놓고 업계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관심도는 높지만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무조건 될 것 같고 혹시 사람도 아플 수 있는데 강아지라고 안 아플 것 같진 않으니까 강아지 보험 들고 조금 보험료가 저렴했으면. 좀 평소에 많이 없었던 걸 공략하다 보니까 혹하는 부분이 사실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또 이제 가입하려고 해서 보면은 또 이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보험이다 보니까 그런 보장들이 과연 잘 되어 있는지 섣부르게 좀 보험 가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소액 단기 보험 제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저렴한 보험료와 안정성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미니보험 사업자에 대한 자본 규제를 크게 완화해주면서 동물이나 여행 등 실생활과 연계된 미니보험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니보험의 경우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한 보험 가입 경험이 많은 2030 MZ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업체들이 미니보험 사업 진출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간편하고 새로운 보장 상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소액 단기 보험이라는 특성상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존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미니보험 중 월 보험료 3, 4만 원대 펫보험을 제외하고는 여행자 보험과 피싱 보험 등 대부분 만 원대 미만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 역시 미니보험을 향후 장기 상품 판매를 위한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핀테크 업체들도 미니보험이 MZ세대 고객을 선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작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리스크로 꼽습니다. 보험에 대한 약간 친숙함 뭐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한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이 단기 보험들이 많아서 뭐 몇백 원 막 이러니까요. 최장 1년짜리 단기 보험인 만큼 소비자들도 이왕이면 더 저렴한 보험료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 새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성과 수익성이라는 길목 사이에 선 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한국의 디즈니가 되겠다. CJ E&M이 오늘 이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인이 일상에서 한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콘텐츠 제작에만 5조 원을 투자하고 OTT 플랫폼 티빙을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국내 1위가 아닌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목표로 1995년 시작부터 과감하게 문화산업의 글로벌화에 투자해온 CJ E&M.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미 확보한 초격차 역량을 바탕으로 결실을 맺을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의 컨텐츠 시장은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진 글로벌 전쟁터입니다. CJ E&M은 국내 1위 컨텐츠 기업을 넘어서 E&M만의 가장 E&M스러운 그런 IP와 팬덤을 만들어내는 컨텐츠 기업이 되겠습니다. 메이저 스튜디오들의 러브콜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또한 CJ E&M을 K-콘텐츠의 핵심 전진기지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CJ E&M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콘텐츠 제작에 5조 원을 투자합니다. 올해만 8천억 원의 투자 비용이 잡혀 있는데 이는 하루에 4개 정도의 신규 콘텐츠를 선보이는 수준입니다.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멀티 스튜디오도 구상 중입니다. 2016년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전문적인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 시대를 열었던 만큼 멀티 스튜디오로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아우르는 트랜스 콘텐츠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음악 사업 또한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K-팝 메가 IP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마마, K-콘 등을 통해 팬덤을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티빙은 2023년까지 약 100여 편의 오리지널을 제작해 K-콘텐츠 맛집이란 강점을 보다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K-콘텐츠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한편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들과 경쟁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인이 매년 2-3편의 한국 영화를 보고 매일 한두 곡의 한국 음악을 듣는 등 일상에서 K-컬처를 즐기도록 하겠다는 CJ E&M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물 인터넷이나 VR을 활용해 스마트 안전 체계를 도입한 건설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전 프로그램을 활용해 2025년까지 안전 전문가 1000여 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효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kg짜리 쇠뭉치가 안전하 위로 강하게 떨어집니다. 이번엔 땅이 한순간에 붕괴해 근로자가 추락합니다. 현대건설 안전문화체험관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상황 20가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VR과 가상현실 같은 4차 기술을 접목시켜 현장의 위험 요소를 현실감 있게 구현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을 재현한 곳입니다. 제가 직접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서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8년 안전문화체험관의 문을 열고 임직원의 안전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토사붕괴, 흙막이 시설 붕괴 등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경우를 적용했습니다. 나아가 이 안전체험시설 교육을 협력사 관계자까지 널리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안전문화체험관은 2018년 11월에 개관하였으며 체험시설은 총 20여 종으로 화재 진압시설, 추락, 낙하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간 임직원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5천여 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설업은 매년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전 취약업종으로 꼽힙니다. 현대건설은 고도화된 안전기술을 통한 무사고 건설 현장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에 나선 상황. 대표적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안전 프로그램을 국내 처음으로 현장에 도입했습니다. 또 공사의 난이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무인 현장 관리 시스템과 건설 로봇 등을 위험도 높은 현장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같은 스마트 안전 기술을 앞세워 오는 2025년까지 1,000명의 안전 전문가를 키워낸다는 구상입니다. 현대건설은 그 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경영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안전문화 체험관은 저희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그리고 근로자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을 최우선 경영 가치로 생각하는 현대건설의 경영 문화가 ESG 시대 건설업계의 안전 의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과 국회 안팎에선 올해 세입 예산 282조 7천억 원 대비 17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세 수입 285조 5천억 원보다도 15조 원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실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 5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69조 5천억 원 대비 19조 원 증가했습니다. 기저효과에 더해 경기 여건이 호전되면서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고 있는데 여권 내 하반기 추경 논의 움직임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불과 9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오르며 7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5월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6억 9,652만 원으로 작년 8월 5억 8,943원과 비교해 9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립 판매 서비스 등 21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제2차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생활 밀착형 산업에 대해 특례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업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과 투자,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힘든 5월을 지나서 행복한 6월을 맞이할 수 있을지 기업 이슈들 박혜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GS 계열사들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소식을 작년 11월경에 저희가 다뤘습니다. 벌써 또 7월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GS 리테일과 GS 홈쇼핑 합병이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이 오는 7월 1일 합병됩니다. 두 회사 다 상장사여서 이 점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합병 후 남는 회사는 GS 리테일입니다. GS 홈쇼핑 주주들은 GS 리테일의 주주가 되는 거고 홈쇼핑 주식 한 주당 GS 리테일의 주식 4.2주를 받게 됩니다.
뭐 지금 리테일의 주식 4.22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네, 기업마다 조금 다른데 반올림을 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주식에 대해 현금으로 환산해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합병 방식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GS 홈쇼핑이 그럼 언제 증시에서 사라지는 겁니까? 네, 다음 달 28일까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합병된 신주는 오는 7월 16일에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즉 GS 홈쇼핑은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GS 리테일은 존속법인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도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합병된 신주가 일단 7월 16일에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고 GS 리테일은 계속 거래할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번 합병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는 주주들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있었습니다. 합병에 반대를 한다면 내달 17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많다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잘 모르는 분들은 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의 자신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네. 즉 주가가 떨어진다면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손실을 보전하려고 하겠죠. 기업은 이 주식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클 경우에는 합병이 무산된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GS 리테일은 GS 홈쇼핑과 더해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액이 3,500억 원 이상이면 합병 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고 밝혔거든요. 이 금액 이상으로 넘어가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안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직 좀 리스크가 남았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17일까지 주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각사가 제시한 청구 가격이 GS 리테일의 경우 34,125원, GS 홈쇼핑은 138,855원인데 오늘 주가는 양사 모두 이보다 높기 때문에 굳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일단 17일까지 좀 주가를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향후 전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합병에 대한 시너지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좀 나오나요? 네, 우려와 기대가 공존합니다만 예. 오늘 GS 리테일의 주가를 보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온 오프라인 시너지를 강화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증권업계선 통합 법인 출범으로 덩치가 상당히 커진 만큼 바잉 파워, 즉 구매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라고 하면 우려 네. 요인들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사실 이 유통 플랫폼을 이렇게 합병한 건 GS가 처음은 아닙니다. 예. CJ E&M과 CJ 오쇼핑이 2018년에 합병을 했지만 그다지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고요. 예. 또 신세계와 롯데도 온 오프라인 통합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사의 합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향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좀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시너지가 나타나더라도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초기 통합 과정에서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이익을 내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증권은 통합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증권사들이 보낸 평균 목표 주가는 49,600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만약에 GS 리테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GS 리테일을 사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GS 홈쇼핑을 사야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어려운데 예. GS 리테일의 주가와 GS 홈쇼핑의 주가가 비슷한 방향으로 사실 움직일 겁니다. 예. 오늘 주가를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데 GS 홈쇼핑 주주들은 잠재적으로 GS 리테일의 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리테일의 주가가 오르면 홈쇼핑의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단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GS 홈쇼핑이 한 15만 8천 원, 또 GS 리테일이 3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즉 GS 리테일 주가의 4.21을 곱한 금액이 이 홈쇼핑의 한 주당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홈쇼핑의 주가가 아직까지 비교적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꿀팁인 만큼 좀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7일 주가까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시너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 플러스만 보더라도 저희가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일단 경기 정상화 기대 계속해서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미국인들은 메모리얼데이 우리로 하면 현충일이죠. 이 연휴를 맞아 많은 분들이 여행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예. 백신 접종에 대한 이 자신감으로 마스크를 벗어던진 관광객들이 호텔, 해변, 놀이공원 등 주요 관광지들에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고요. 예. 또 우리 정부도 백신 1차 접종자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단 항공, 호텔, 레저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의 삶을 기다리는 주가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도 관심도가 크겠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정말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만나서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또 여행 가기 전에 뭘 준비하실 것 같나요? 저는 일단 마스크를 벗고 또 친구들 만나는 거기 때문에 화장도 예쁘게 하고 뭐 카메라도 사고 옷도 사고 이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집에만 있었을 테니까 또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예쁜 옷도 사 입고 싶겠죠. 즉 여행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이전에 자신을 가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클리오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례들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 일단 클리오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도 크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클리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성분들한테는 뭐 아이라이너나 쿠션, 뭐 눈썹을 그리는 제품이라든지 네, 화장품으로 그렇죠. 또 유명한 회사죠.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클리오를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증권업계에선 마스크를 벗으면 기초 제품보다 색조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 클리오는 이 색조 화장품계의 강자고 보시다시피 여성분들뿐 아니라 요새는 남성분들도 화장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NH투자증권은 이 베이스 메이크업과 입술용 메이크업 제품 수요가 중국을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고 올해 2분기부터는 국내도 동일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F투자증권은 역시 2분기부터 본격화되는 실적 개선, 또 작년 기저효과까지 더해서 이 화장품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색조 사업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돋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가 상승이 좀 이유가 있었다 싶네요. 들어보니까. 네, 그렇죠. 또 클럽 클리오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돼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증권업계 또한 이 점에 주목을 하면서 비용 부담이 크게 축소돼 영업이익률이 탄력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온라인과 글로벌 성장폭도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증권업계에서 보낸 전망치를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2분기를 기점으로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적 기대를 이렇게 받고 있다면 증권업계에서 보는 눈높이도 훨씬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NH투자증권은 3만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메리츠증권은 2만 7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부터 사회 이슈까지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김보미의 뉴스 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네. 네, 이름이 정해졌어요, 결국에는. 뉴스 네. 카페로 정해졌는데 네. 약간 좀 70년대 감성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본인이 정한 거 맞습니까? 네, 뭐 함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커피라도 좀 한 잔 마시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뭐 사오라는 예. 말씀이시죠? 제작진이 좀 참고를 네. 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바로 좀 살펴볼까요? 네. 화면이 나와야죠? 이 네. 카드를 보면서 이번에도 맞추는 형태인데 네.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시축이인 것 같고 금, 그리고 나무네요. 네. 혹시 이 세 카드의 공통점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고 이거 뭐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한번 맞춰보면 좋겠는데 네. 오늘의 주제 뭘까요?
네, 바로 첫 번째는요.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자재 시장 이야기입니다. 10년 만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네, 좀 많이 들리죠. 네, 이 JP모건과 또 이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전망인데요. 현재 이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고 또 올해 전망들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자재 하면 사실 굉장히 좀 범위가 넓어요. 여기 뭐 원유나 금 같은 것도 있지만 뭐 곡류 같은 것도 우리가 원자재에 속하기 네. 때문에 요즘 뭐 워낙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최근 1년 동안의 이 원자재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자재에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대표적인 것 이 몇 가지만 좀 추려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두바이유, 알루미늄, 또 철광석, 펄프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최근 들어서 좀 살짝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하지만 1년 새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너나 할 것 없이 원자재라면 다 같이 오르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구체적인 좀 수치 데이터로 살펴보시면 이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한 100% 넘게 올랐고 철광석도 그에 근접하게 좀 오른 모습이고 네. 알루미늄과 또 펄프 같은 경우에는 한 60% 넘게 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지난 26일에 매점 매석이나 가격 부풀리기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철광석이나 알루미늄, 구리 등과 같은 일부 원자재 가격들이 잠시나마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오를 것이다라는 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뭐 기상이변이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데 이런 광물 같은 경우는 왜 오르는 거예요? 일단 간단합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공급이 이에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그만큼 튀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는 왜 뛰고 공급량은 왜 그만큼 못 느는 겁니까? 네, 모두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우선 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나 또 이 동남아 같은 신흥국인데 코로나로 경제가 마비가 되면서 생산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또 선제적으로 공급량을 줄였던 부분도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상황을 떠올려 보면 글로벌 경제가 잠시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때 원자재 생산 기업들은 지금 상황이면 앞으로 이제 어떤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공급을 줄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지금의 어떤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반면 소비 측면에서 좀 보면 코로나19로 그동안 글로벌 각국들은 경제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어왔는데 이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보복 소비까지 더해지면서 폭발적으로 좀 수요가 늘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줄어든 것도 코로나 때문이고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코로나 때문이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좀 철강을 좀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용광로라고 부르는 이 고로의 설비 가동을 글로벌 철강 업체들이 하나둘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철강 수요가 감소할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상해서 자체적으로 이 가동을 멈추기 시작한 건데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공급 부족 이슈를 낳은 거죠. 그런데 세계 각국은 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돈을 계속해서 시장에 푸는 것은 기본이고요. 미국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 등과 같은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계획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실수요를 끌어올린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짜 수요, 가수요까지 더해지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베팅하고자 하는 이런 투기 수요, 그리고 또 가격이 오르니까 조금이라도 더 쟁여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재고 확충 수요가 얹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 그리고 또 수요 폭증,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들이 요즘 그래서 이제 원자재에 어떻게 투자하면 되냐 여기에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원자재 펀드나 원자재 관련 뭐 종목에 주식 투자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슈퍼 사이클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뭐 섣불리 단정 짓기가 조금 조심스럽다. 아직까지는 슈퍼 사이클이 진입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면 10년 이상 상승세가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다만 이 상승세가 10년 이렇게 장기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만큼 당장 이 수요가 쉽게 꺼지기는 힘들 것이고 여기에 또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투기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칠레와 또 페루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데 이들 국가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공급량의 차질을 부추기고 있다 보니까 더욱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런 추세를 꺾을
겪을 만한 큰 이벤트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 뭐 영원한 상승의 신화는 없으니까요.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이 채굴 국가들의 어떤 방역 상황 이런 것과 좀 맞물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뭘까요? 네, 두 번째는요. 한번 이번에는 보시죠. 벌하고 이 수입차 업체 로고네요, 브랜드. 네. 그리고 ESG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혹시 롤스로이스와 또 벤틀리 그리고 또 네. 포르쉐가 꿀벌을 키운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롤스로이스가 꿀벌을 키워요? 네, 조금 생뚱맞죠? 예. 이 두 번째는요, 럭셔리카 브랜드 3인방 롤스로이스와 또 포르쉐, 이 벤틀리가 꿀벌을 키우게 된 사연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기업의 ESG 활동과도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롤스로이스가 관리하고 있는 벌통입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던이라고 써져 있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요. 네. 롤스로이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손수 만든 이름표 팻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 롤스로이스가 관리하는 벌통에는요. 팬텀, 또 레이스, 고스트, 컬리넌 등 롤스로이스의 라인업 차종 이름들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벌통인데 이제 로고는 롤스로이스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벤틀리입니다. 역시 이 벌통에 벤틀리 로고가 좀 떡하니 이렇게 박혀 있죠. 네. 벤틀리가 키우는 이 꿀벌의 수는요, 롤스로이스보다 한 5만 마리 가량 더 많은 3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플라잉 비라는 애칭도 있습니다. 이 벤틀리의 엠블럼, 이 플라잉 비를 따서 이 애칭도 플라잉 비라고 붙여놓은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포르쉐입니다. 보시면요, 무려 300만 마리 이상의 꿀벌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럭셔리카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다가 이제 양봉업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시도를 왜 하는 겁니까? 뭐 갑자기는 아니고요. 2017년부터 이렇게 조금씩 규모를 늘려나갔는데 올해로 좀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네. 들어 이 국내외 할 것 없이 ESG 경영이 좀 활발해지면서 이 뒤늦게 이 꿀벌을 키우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조명이 됐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양봉 활동이 어떤 의미에서 ESG 경영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환경 보호의 취지입니다. 이 꿀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세계 생물 다양성 정보 기구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야생 꿀벌종의 한 4분의 1 가량이 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근데 차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뭐 다른 ESG도 많잖아요. 왜 이 양봉으로 ESG를 하는 걸까요? 네, 2017년에 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꿀벌을 키우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가 바로 유엔이 꿀벌의 날을 처음으로 지정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좀 늘었던 계기가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SG 경영하면 이제 탄소 배출 줄이는 것만 생각했는데 다양한 활동들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주목해야 할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가 시행이 되는데요. 어떤 사안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자, 먼저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 직계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없이 참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현행 가족 모임 8인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죠. 만약 가족 중에 2명이 접종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8인에서 접종자 2명을 제외한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는 거고요. 접종자가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모임 규모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살펴보시면 또 그다음 요양시설에 계신 가족분들 만나지 못해서 힘들어하신 분들 많으셨죠. 내일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셨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요양시설 내 접종자 비중이 낮은 곳일 경우에는 방문객이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결과지를 가져가시면 면회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접종자에 한해서 정부에서는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또 공연장의 입장료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예고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